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의 위험에 더해서 국가의 수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이 활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왜 한국까지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전날 밤부터 내린 폭우로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는 작년 1월 1일 자카르타 수도권에 발생한 홍수 이후 최대 규모죠.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앞서 18일부터 21일까지 폭우와 홍수가 예상된다며 자카르타 수도권을 비롯해 자바섬 전체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19일 밤부터 자카르타 수도권에 9시간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나온 것입니다. 자카르타 남부 지역 주민들은 1에서 2m 높이 홍수가 발생했다며 작년 1월 1일 자카르타 대홍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침수 지역은 전기 수도가 끊겼고 주민들은 새벽에 집에서 빠져나와 친인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이 홍수 해시태그를 달고 속속 올라오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문제가 떠오르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동 칼리만탄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그러한 주요한 이유로 자연재해를 꼽았던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홍수는 물론 쓰나미와 지진, 산불 등의 위협이 훨씬 적은 지역이라며 수도 이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구 4억의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현재와 같은 홍수 및 자연재해를 맞아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엄청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카르타는 고층 건물과 지하수의 난개발로 인해 매년 지반이 평균 7cm 이상 내려앉고 있어서 실제로 도시의 절반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홍수가 훨씬 잦아진 원인이 된 것이죠. 또한 인도네시아의 교통체증 문제는 심각해서 차량의 평균 시속이 10km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수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수도 이전을 발표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인리에 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선 인도네시아의 신도시가 전기차와 드론 택시가 다니는 친환경 도시,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지향적 도시를 꿈꾸는 의미에서 첨단 산업 및 기술력이 앞서 있는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 건설 과정 가운데 대략 최소한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인프라를 비롯해서 각종 도시 시설이 지어진다는 계산 아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를 탐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신수도 건설 등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에 228억 달러, 2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300억 달러, 36조 원 이상의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나 한국 정부였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눈독을 들이기에 한국 정부는 재빨리 인도네시아와 수도 이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행복청과 LH 전문가 3명을 작년 2월경에 인도네시아 공공주택 사업부에 파견했습니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부처에 상주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한국인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펴고 그 주요한 거점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라는 점을 봤을 때 발빠른 응수였던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많은 노하우를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종시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본계획, 실시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상하수도 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주춤한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는 기회라며 신수도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 토목공사는 현지 업체들이 할 수 있기에 한국은 스마트시티 구상, 스마트 몰 폐기물 관리, 스마트 교통 구축 사업 등의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총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도네시아 신수도권의 스마트 분야 설계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해주고 한국 업체들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긴급한 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가지 특성상 말뿐인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죠. 우선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원 등 최신 자료를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신수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는 것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약속한 뒤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 국정 운영이 코로나 대응에 맞춰졌고 수도 이전에 관한 관련법 발의와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 이전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동칼리만탄의 신수도 부지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전이 1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등 각종 인프라를 끌어오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부지는 인구 75만 명의 발릭파판 시내에서 100km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로 3시간 걸릴 정도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핵심 인프라 연결에 시간도 오래 걸리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지 부지는 대부분 나무를 키우는 조림지로 아무런 인프라 준비가 되지 않아 맨 땅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짓는 수준으로 세종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대로 재원을 제공 안 한다는 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30억 달러, 40조 원의 신수도 건설 비용의 20%만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의 민간에서 투자해 개발권으로 수익을 내라는 식입니다. 투자하기 꺼려지는 사안입니다. 현지 매체들조차 코로나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동칼리만탄에 정말 해외 자본이 투자될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 친환경을 강조해 부지의 70%를 녹지로 묻고 일부 주택지역은 용적률을 400%로 계획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건축 단가, 개발 효율성을 더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업에 뛰어들어봤자 여러가지 제한이 걸리게 되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도 별로 이득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수도 이전 청사진을 무턱대고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가는 중간에 이도저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나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금 지불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서류상으로 약속된 문제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전투기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FX가 아닌 보잉 라팔 전투기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프랑스 언론에서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36에서 48대 구매 계획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전투기를 포함한 전력 증강 세부 계획을 밝히면서 이 보도가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파자르 프라세티오 공군 총장은 지난 19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 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이 중에는 F-15EX와 라팔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마저 미납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딴 맘을 먹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KF-X 분담금과 관련해 그간 입을 다물어왔던 방위사업청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서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 규모가 현재 6,044억 원에 달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아무리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나고 한국과 긴급 수도 이전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투자권을 쉽게 거론할 수 없으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보여준 신뢰가 매우 낮고 6천억 원도 지불 안 하는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가 꺼려진다는 의견입니다. 신남방 정책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가 과연 한국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는 중국 음식이다 라는 영상으로 다시 김치 공정 공작에 불을 붙인 리즈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쁘고 젊은 여성이 시골에서 꿈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며 동화 같은 영상으로 그동안도 인기가 높았던 리즈치가 어떻게 김치 공정 공작까지 가담하게 되었는지 등 많은 의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의문점을 프램프씨가 추적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자 1,400만 명을 보유한 중국인 리즈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시태그에 중국 음식, 중국의 요리법이라고 적어두어서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는 김치 공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화닷컴에서 공개한 리즈치는 1990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목공일도 배우고 할머니의 집안일을 배우면서 목공과 요리 등 농촌 생활을 손에 익히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도시로 나가서 갖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던 중에 홀로 계시던 할머니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에서의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와 할머니를 보살피며 농사일과 요리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처음 올라온 영상은 스촨성의 시골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밭에서 포도를 따서 먹은 후에 포도 껍질을 모아서 즙을 짜고 치마를 염색해 입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초기 영상부터 타임랩스 등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연출하는 기술을 보입니다. 게다가 일부 영상에는 영어로 설명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으로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다 라고 하는 말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리즈치는 이후 요리, 염색, 가구 제작, 화장품 등 직접 만들어 쓰는 실력을 발휘합니다. 영상미와 연출이 놀라울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혼자서 이런 방송국 수준의 영상 퀄리티를 제작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영상으로 웨이보와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촬영 감독과 스태프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에는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의 마지막에는 일부 제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이 여자는 시골에서 이런 영상을 찍을까? 중국에서는 구글과 유튜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고급 영상은 몇 명이나 붙어 있는지 라는 질문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설사설망으로 방화벽을 우회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발이 된다면 자유로운 인터넷의 사용은 언제든지 통제가 됩니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적발할 수가 있고 바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리즈치는 일반적인 중국인들이 누릴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구독자가 1,400만 명이 되도록 공개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리즈치는 트위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 사용에 무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웨이보와 틱톡의 구독자도 4천만 명가량 될 정도로 모든 SNS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이 중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SNS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데도 도리어 규제는커녕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나 마찬가지인 인민일보는 홍보 기사를 적어줍니다. 홍보는 인민일보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들이 총출동합니다. 이런 홍보 기사에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2019년 12월 11일에는 중국의 포털 사이트들이 합의를 한 것처럼 리즈치에 대한 특별 기사를 내보내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에서도 리즈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주는 기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 2019년 12월 5일 당시에는 구독자가 735만 명이었다고 보도를 합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구독자는 1,400만 명일 정도로 엄청난 증가를 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리즈치의 영상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실제 중국의 시골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영상의 많은 소품들과 생활 환경이 상당히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문화 수출을 위한 작품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즈치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 결국 중국 정부의 협조와 문화 수출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이 네티즌은 중국이 동북 공정으로 고구려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하는 것처럼 리즈치의 영상 역시 중국 국가의 주도하에 매우 치밀하게 연출된 콘텐츠이다. 또 하나의 공정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트위터인 다니트래블TV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트윗을 올려놓았습니다. 결론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튜버는 공산당과의 커넥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리즈치가 처음부터 중국 정부의 공작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현재처럼 자유롭게 유튜브 등 SNS를 사용하게 해주고 필요할 때는 공산당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프램프씨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리즈치의 9일자 김치 공정 영상에는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이 현재도 치열하게 댓글로 다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동북 공정도 모자라서 김치 공정으로 거진 역사를 만드느냐.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베끼고 기술까지 훔쳐가더니 이제는 김치까지 욕심내느냐 라고 흥분합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전혀 앞뒤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김치를 만들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다. 예전에 고려는 중국의 액세서리였다. 중국이 김치 수출을 중단하면 한국인들은 김치가 너무 비싸서 울고 있을 것이다. 이런 트윗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국인들의 헛소리에 이제 중국 유엔 대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 개정이라는 공식 국가 개정에서 김치는 중국 음식이다 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유엔 대사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리즈치의 영상은 중국 공산당의 김치 공정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로 진실과 역사를 거꾸로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중국 공산당의 무식이 어이가 없습니다.